믿기 어렵지만 지금 유럽 전투기 시장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스페인이 터키의 5세대 전투기 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페인 매체 이하이 에코노미스타가 이를 보도했고 폴란드 디펜스 24는 정신 차려라 호구들아 라며 공개적으로 일침을 날렸습니다. 왜냐면 칸은 아직 시제기한대뿐인 미완성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칸의 첫 비행은 2023년 2월에 진행하며 미국산 F110 엔진을 임시로 장착했지만 미 의회가 터키의 생산을 승인하지 않아 정식 양산 엔진조차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날 수는 있지만 전력화는 불가능한 전투기입니다. 또한 터키는 TF35000이라는 자국 엔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그건 F-22급 추력의 초고난도 기술로 미국도 완성까지 10년이 넘게 걸린 영역입니다. 즉 정치용으로 만들고 있다고 포장된 것이지 실전용 무기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반면 한국의 KF-21 보라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에이사 레이더, IRST, EOTGP, 전자전 포드 등 90% 이상을 국산화했고 엔진은 미국 F414G 400K를 정식 라이선스 생산 계약으로 확보했습니다. 이건 FA18 슈퍼호넷에도 들어가는 검증된 9.9톤급 쌍발 엔진으로 안정성과 성능에서 터키 칸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KF-21은 이미 150회 이상 시험 비행을 마쳤고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블록2부터는 공대지 공대의 타격 능력까지 완비되며 사실상 세계 유일의 비미국권 실전급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생산 단계에 있고 터키는 아직 개발을 시작조차 완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이런 칸을 검토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정치가 국방에 섞였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2015년 F-35 도입을 취소하며 미국과 거리를 두었고 대체 관계를 위해 터키와 방산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퓨르젯 훈련기 계약도 그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전투기 분야까지 번진다면 스페인은 군사 현실을 외면한 채 외교용 명분에 매달리는 꼴이 됩니다. 결국 유럽은 미국의 F-35 의존을 줄이려다 오히려 미완성 전투기 칸에 기대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정치적 자존심을 위해 흔들릴 때 한국은 실력으로 증명한 전투기 국가로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프랑스과 독일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FC-AS를 공동 개발 중이지만 개발 완료는 최소 2040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즉 공백기 15년을 메울 임시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공백을 메울 현실적 대안이 KF-21임에도 스페인은 유럽 내 정치 균형을 고려해 비나토권 국가인 한국과의 군사계약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터키 칸 카드를 꺼내든 건 F-35를 거절한 뒤 생긴 정치적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용 선택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문제는 이 명분이 유럽 안보 현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력은 이미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총 73대 중 30대가 20년 이상 운용됐고 정비 효율은 60%대입니다. KF-21처럼 2028년 실전 배치 가능한 기체를 선택했다면 이 공백은 완벽히 메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칸은 개발과 시험 일정이 불투명합니다. 디펜스24는 칸은 시험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양산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터키 항공우주 산업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시제기 한 대만 제작 완료, 추가 기체 생산 일정은 공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터키 언론은 연일 유럽 첫 5번째 전투기라는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이 이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마치 자국이 칸을 도입할 듯한 인상을 준 것이 이번 논란의 시작이었죠. 결국 EI 에코노미스타 기사 마지막에서 이 내용은 터키 매체를 인용한 것이라고 시인하면서 스페인발 소식이 아닌 터키발 여론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폴란드 디펜스 24가 이를 두고 터키 언론이 스페인을 이용한 허상 마케팅이라며 비판한 이유입니다. 지금 유럽이 해야 할 선택은 정치적 자존심이 아니라 전투력 확보입니다. 반면 폴란드는 이미 이 길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FA50을 통해 2023년부터 실제 공군 훈련 체계를 개편했고 2028년까지 KF-21 수출형을 고려 중인 국가입니다. 즉 유럽에서도 현실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한국과의 협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력, 납기, 정비, 운용 효율성까지 종합한 가성비와 신뢰성 밸런스의 정점에 있습니다. 칸이 언젠가의 미래라면 KF-21은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 가능한 현실입니다. 터키가 언론을 통해 유럽에 신호를 보낼수록 오히려 한국 전투기의 존재감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페인이 칸을 바라보는 그 순간 유럽의 전투기 시장은 한국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이 흘린 칸 도입설은 결국 터키가 만들어낸 전략적 여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허상의 프레임을 가장 먼저 깨부순 게 미국도 프랑스도 아닌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였다는 겁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칸은 기술적으로 미성숙한 기체이며 스페인 공군이 도입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즉 스페인 입장에서 보면 칸은 전투기가 아니라 아직 프로토타입 조립체계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칸의 기술적 한계를 하나씩 뜯어보면 디펜스 24의 분석은 과장된 게 아닙니다. 우선 가장 문제되는 엔진을 꼬집었는데요. 현재 터키는 F110G 129 엔진을 사용 중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용입니다. 이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독점 생산하며 F-15E와 F-16EF에서 사용되는 13.1톤급 엔진입니다. 문제는 미국 의회가 터키의 F110 라이선스 생산 요청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즉, 터키는 양산 단계에서 사용할 엔진의 법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시험 비행 중인 시제기조차 정식 군용 인증이 불가능한 기체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건 터키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TF35000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이름 그대로 추력 35,000 파운드 힘로 약 15.8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터키가 실험용으로 가동해본 최대 추력은 13,000 파운드 힘 수준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고온부 터빈과 냉각 베어링, 블레이드 합금 등은 미국이나 일본조차 핵심 기술을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 분야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이 분야의 기술적 난이도는 제트 엔진 중에서도 최상급입니다. 즉, 칸이 F-22급 성능을 목표로 한다면 터키는 앞으로 10년 이상을 엔진 하나에 매달려야 합니다. 디펜스 24는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터키 공군조차 칸의 전력화에 차질이 예상된다. 엔진이 확정되지 않았고 개발 및 시험 일정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이 정말 몰라서 이런 결정을 검토할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스페인의 방산 정책은 언제나 정치적 중립을 중시해 왔습니다. 미국에 전적으로 기울지도 러시아 쪽으로 가지도 않는 전략적 독립을 원합니다. 그 속에서 터키는 나토 회원이지만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라는 절묘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스페인은 지금 그 균형 외교를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 협력 파트너로 터키를 택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칸 도입 검토는 실제 구매 의사가 아니라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허상의 게임이 유럽 전체 전투기 시장에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줬습니다. 바로 한국의 KF-21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디펜스 24는 칸 대신 현실적인 대안은 한국의 KF-21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섰고 시험 비행을 거쳐 초도 양산형이 2026년 실전 배치 예정이라는 점, 무장 호환성 면에서도 KF-21은 나토 표준 링크 16 데이터 링크를 기본 지원하며 AIM-120 암람, AIM-9X, JDAM, 타우러스 등 서방 주요 무기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즉, 유럽 공군이 보유한 무기 체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능만 보더라도 칸과의 격차는 뚜렷합니다. KF-21은 에이사 레이더 탐지거리 180km, IRST 추적거리 150km, 최대 속도 마하 1.83, 작전 반경 2900km, 무장 탑재량 7.7톤급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시험 비행 150회를 돌파했으며 국산 전자전포드 LIG 넥스1의 고출력 제모, 그리고 한화 시스템의 2호 TGP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국산 화율은 89%, 2028년 블록3부터는 완전 스텔스화와 내부 무장창 탑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초라합니다. 칸은 시제기 한 대, 시험 비행 횟수 이외 국산 화율 30% 미만입니다. 또 무장은 아직 미확정이며 에이사 레이더는 아셀산에서 개발 중이지만 완성도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KF-21이 이미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하는 반면 칸은 아직 지상 시험 수준입니다. 결국 현재 유럽 언론이 칸을 거론하는 건 실체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더 가깝습니다.
즉 미국의 ITAR 제약 없이 나토 무기 체계를 완전 호환할 수 있는 비미국권 내 유일한 옵션이 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지금 칸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KF-21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무기가 더 낫다는 자부심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TAI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칸 시제기 생산 원가가 대당 1억 7천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건 KF-21 블록2 예상 단가인 약 6,500만 달러의 2배를 넘습니다. 그런데도 터키는 언론을 통해 유럽 첫 5세대기라는 슬로건을 반복하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상황을 폴란드가 먼저 파악하고 비판한 건 의미가 큰 것입니다. 말뿐인 전투기가 아니라 날고 싸우는 전투기가 진짜 전력이라고 대서특필하며 한국을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칸의 기술적 미완성과 터키의 과잉 마케팅은 오히려 KF-21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이 정치적 균형이라는 환상에 매달릴수록 현실적 전력의 답은 점점 더 동쪽, 즉 대한민국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6월 16일 인닉 칸 구입에 한국 열받았다 영상입니다. 먼저 한국의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1조 원 이상을 떠안아야 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금액 중 절반도 내지 않으면서 막대한 부담을 혼자 감당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전략적으로 동남아시아 진출에 핵심 교두보였던 인도네시아가 빠지면서 첫 해외 운용국을 잃게 돼 수출 시장 진입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까지 겹치면서 기술 보호와 파트너십 유지라는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던 한국에게는 정말 뼈아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복잡한 정치적, 전략적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무기체계 다변화를 추구해왔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와 손을 잡으면서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으려 했죠. 여기에 종교적, 문화적으로 친밀한 터키와 협력한다는 건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터키가 전투기 생산 시설과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약속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보호를 엄격히 하다 보니 원하는 수준의 기술 이전이 어려웠고 터키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의 키맨이라 할 수 있는 터키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어떤 의미일까요? 터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이슬람권 국가들 사이에서 외교적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칸 전투기 수출은 단순히 군사적 이득만이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 간 협력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거죠. 또 터키는 미국에 의존하던 방산 기술을 자립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집중했고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세 나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은 기술 보호와 파트너십 유지라는 딜레마에 빠졌고 인도네시아는 재정적 부담과 기술 이전 문제 그리고 정치적 친밀도를 고려해 터키를 택한 겁니다. 터키는 이슬람권 리더십과 방산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에 뒤통수를 친 인니에 대한 역관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기술 장벽을 올려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KF-21 계열에 들어갈 핵심 항전 소프트웨어를 블랙박스화하고 외국 고객에게는 API만 제공해도 완전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개발국만이 근본 알고리즘을 소유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KF-21 EX 도입을 타진한다면 KF-21 전용 M코드 GPS 모듈, 랜싱 데이터 링크, 스텔스 무장창 컨버전 킷을 별도 패키지로 구입해야 합니다. 가격은 자연히 올라가겠죠. 두 번째 전략은 새로운 동맹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한화 시스템과 UAE 무바달라가 체결한 4억 달러 규모의 KF-21 전자전파 합작 계약은 그 전초전입니다. 이 계약 문구에는 향후 UAE 정부가 개발비 일부를 부담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국 지위를 부여한다는 옵션이 들어있습니다. UAE나 사우디 국부펀드가 1조 원을 넣으면 인도네시아 미납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한국은 믿을 수 있는 완성형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동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폴란드 카드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48대를 사들였고
차기 전투기 사업 F-35A 추가 도입과 별개로 유럽형 파트너 전투기 세션을 열어 둘 전망입니다. 만약 KF-21EX조기 시제기 한 대를 2027년 라돔 항공쇼에 전시하고 폴란드 산업은행에게 현물 출자 5%만 허용해도 동유럽 시장 전체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터키 칸이 이슬람 벨트를 파고든다면 KF-21EX는 유로 나토 벨트를 겨냥하는 전략으로 포지셔닝하면 됩니다. 시간표를 살펴보면 칸은 2028년 형상 고정, 2031년 IOC 목표입니다. KF-21은 2026년 3월 양산 1호기 납품, 2028년 초 공군 IOC, 2030년 블록2 스텔스 완성한 승인이라는 로드맵입니다. 두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일 시점은 2032년 이후, 즉 7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일정 준수입니다. 터키는 아직 엔진 국산화에 장기 리스크를 떠안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기술 수준이 칸 통합 일정의 변수가 될 여지가 큽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건이 왜 발생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F-21 프로젝트가 처음 기획됐을 때 한국은 아시아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 개발국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열대 아치펠라고 시장을 교두보로 삼아 동남아 수출망까지 단수맷돌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더니 2023년에는 나비백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고 그 사이 라팔 42대, F-15EX 24대, 중고 수호의 35, FA-50 등 수많은 후보를 광범위하게 물색하며 갈 지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돈이 끊기면 기술이라도 챙기겠다는 심리는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2024년 초 성남카이 시험동 내부에서 인도네시아 파견 기술진 일부가 KF-21 상세 설계 자료와 A사 레이더 파라미터를 담은 USB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돼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고 뒤이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기소유예가 갈리며 양국 외교 라인은 긴장 상태로 굳었습니다. 사건 직후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민감 등급 소스코드를 레드존 서버에 이중 암호화하고 물리적 에어갭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앙카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터키가 2010년부터 추진한 TFX, 즉 칸이 첫 지상 활주 시험을 마치고 2025년 2월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죠. 이스탄불 국제항공우주산업 박람회 개막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7천억 원 규모의 48대 칸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당시 터키 언론은 인도네시아 현지 조립 라인도 포함된 기록적 수출이라며 축포를 터뜨렸고 인도네시아 국방부도 자국 인프라 활용을 공식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터키 인니딜이 주는 함의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 생산 기술 협력입니다. 이는 KF-21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실질적으로 경쟁 기존 개발편에 서겠다는 뜻이고 KF-21 사업은 자금 마케팅 정치 세 축에서 커다란 공백을 떠안게 됐습니다. 먼저 자금면을 보겠습니다. KF-21 총 개발비 8조 1천억 원 중 인도네시아 지분은 20%, 대략 1조 7천억 원인데 지금까지 실제 납입액은 4천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남은 1조 원가량이 순식간에 미납으로 확정되는 순간 카이는 연간 현금 흐름이 음전환되고 정부 추경 없이는 소요를 못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단가도 올라갑니다. KF-21은 원래 블록1 40대의 국내 공군 배치 이후 블록2부터 해외 물량을 동시 생산해 규모 효과를 노린다는 100대 베이스라인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중 인도네시아 물량 48대가 통째로 날아가면 100대에서 52대로 쪼그라들고 공용장비 단가가 기체당 약 7, 8% 상승합니다. 항공기 시장에서 1%는 수주 확률을 5% 이상 깎는 변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케팅도 타격입니다. 항공기 수출에서 첫 해외 운영국 타이틀은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UAE, 사우디, 필리핀, 콜롬비아가 관심을 표명해도 실전 운영 데이터가 없는 기종은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체계적으로 미뤄집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예정이었는데 이제 보람에는 아직 국내용이라는 인상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를 설득해 빚을 탕감해주고라도 복귀시키는 길, 다른 하나는 완전 결별 플랜을 당장 발동해 자주 독립형 체제로 가는 길입니다. 2024년 하반기 방사청 내부에서 실제로 후자 쪽 문건이 돌았습니다. 그 기밀 문건의 제목은 프로젝트 오로라 단계 2인데요. 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KF-21
EF-21블록3, 즉 EX형에서 도입할 플라즈마 경계층 제어 노즐 데이터가 미국 JSF 프로그램에서 센서 융합 알고리즘을 설계했던 인력에게 이전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핵심은 동남아 참여국의 접근 권한을 아예 0등급으로 강등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카이는 서체 변경까지 감지 가능한 워터마크를 전 모델 설계 도면에 삽입했고, 한국형 전투기 기술 보호 체계는 사실상 F-35급 보안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사실 이런 보안 등급 상향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기술을 더 이상 빼올 수 없다고 판단해 다른 노선을 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 관점으로 두 기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칸은 F110G 129 초기형을 쓰며 엔진 국산화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출력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아셀산의 GAN A3 무라드 레이더 역시 프로토타입 단계이며 스텔스 외피램 열관리 패널은 2027년 이후 적용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완성도에서는 한국보다 두 발자국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KF-21은 F414G 400K 개량형으로 이미 1000회 이상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2026년 초도 양산에서 내부 무장창만 제외된 상태로 전투 배치가 가능합니다. 2028년부터는 공군이 요구한 블록2 다기능 레이더 체계 탑재가 예상돼 실전 배치 시점과 가용 무장 다양성 면에서 우위를 선점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한국이 앞서고 있고 금융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국산 전투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사 리포트는 동맹 파트너 이탈은 치명적이지만 반대로 한국 단독 IP 비율이 높아져 향후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역설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인도네시아 몫을 전부 떠안더라도 차후 블록4, 블록5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전량 자국 회사가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인도네시아의 터키 전투기 선택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전략적 판단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으로선 이번 사태를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장기적인 전략 재편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